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수요일 오후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신데요. 이충재 전 부위원장입니다.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원래 광양시청에서 노조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의 상임 부위원장까지 하셨고요. 지난 총선 때 광양 구례 지역에 출마를 했었지만 안타깝게 이제 후보가 되진 못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김대중 재단 광양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더민주혁신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잼잼봉사단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 발전을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충재 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총선에서 이제 컷오프 되셨죠? 네, 컷오프 됐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당에서 전략 공천을 결정을 했고, 예. 그 당의 결정을 뭐 깔끔하게 또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역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아서 예. 총선 승리에 도움을 드렸고요. 예. 현재는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우리 이제 부위원장 맡고 있고, 또 천만인 서명운동 예, 이가 하고 지금 있죠, 김건희 지금. 특검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서명운동 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천만인 서명운동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천만인 서명운동이 지금 광양 지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당의 이제 방침에 따라서 예. 이 천막 그 당사 꾸려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예. 특히 뭐 지방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시민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광양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지금 참여를 하셨어요? 대략? 지금 직접 서명 받는 것이 지금 16,000명 훨씬 넘었고요. 그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서명은 별개고, 다만 뭐 그렇더라도 우리 유권자의 뭐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보입니다. 이게 서명을 받다 보면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광양에 있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구례 지역의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말씀드리긴 좀 그러긴 한데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뭐 이게 대부분 다 찬성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고, 다만 그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에 대해서는 가끔 서명을 꺼려하는 분들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악마화, 또 뭐 사법 리스크 자꾸 이걸 이제 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좀 그런 예.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요. 예. 그 이제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참 기가 막힌 것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뭡니까? 정치에 아예 무관심한 학생, 예. 대통령이 윤석열인지도 모르는 사람 학생이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의외로 있습니다. 있는데 김건희가 대통령인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부 이게 만나서?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오. 이 국가가 돌아가는 이 현실에 그대로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얘기가 생각이 들고, 예.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좀 그렇게 노인분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무능하니까 그나마 김건희가 있어서 국정을 이 정도 끌고 온 거고, 예. 김건희가 없었으면 이만한 지지율도 안 나왔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음. 이거는 사실 웃고 넘길 일은 아니고요. 정말 참담한 이 국가 그렇죠. 상황이다 맞아요. 보면 되고요. 그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좀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게 민주당의 책임이다라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하지만 예. 상설 특검을 그 당시에 민주당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 그때 당신들이 그거 보지 않았냐? 반대하지 않았냐? 예.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얘기들이 좀 뭐랄까 좀 가슴 아팠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정작 정권 교체를 해봤더니 예. 뭐 문재인 정부 때 한 게 뭐 있냐? 국힘이나 민주당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차피 집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그 시민들의 그 의견, 또 시민들이 뭘 바라는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춰서 좀 국정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도 천만인 서명 운동은 계속 진행이 됩니까?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네,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그 방침에 따라서 계속 예. 진행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지역위원회, 예컨대 지금 지역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광양에? 지역위원회에서 예. 지역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하고 네. 계시고, 네. 지역위원회 그러면 지금 권양희 의원이 거기 네, 지역위원장이죠? 지역위원장이죠.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어.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나요? 뭐 열심히 하죠. 그리고 최대한 뭐 이렇게 당의 결정에 따라서 전략 예. 국회의원되었고, 예. 국회의원 되었으면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실제 이제 광양 같은 경우에는
구례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뭐 그 군수 선거도 있었잖아요. 곡성, 곡성 같은 경우도 곡성 같은 경우 군수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들 좀 있었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정하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1차 공모가 끝나고 그리고 그 조상래 현 군수님이 예. 1차 공모 때는 안 들어왔거든요. 2차 공모하는 과정에서 들어와셔가지고 공천을 받았고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사랑이 우리 지역민들에 깊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좀 더 좀 깔끔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공천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군수도 그렇고 또는 뭐 광양시장도 그렇고 또는 지역 이제 지자체에 있는 지방 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공천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또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공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호남 정치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가장 시작점은 저는 공천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람, 예.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시민들의 여론에 부응을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걸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공천을 하고 또 예. 이분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호남 정치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호남에서 아무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그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출렁출렁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호남이 민주당에 대한 뭐랄까 사랑과 애정도 많지만 또 한번 뭐 이렇게 돌아서면 매섭게 돌아서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이제 결국은 공천이나 아니면 이런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반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건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당에서 옛날에 네. 바람이 확 불었을 때 거의 대부분 바뀌었잖아요. 그랬죠. 호남 민심이 참 그렇게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네.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당장에 지금 다음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번에 그 영광 우리 군수선거 때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국 혁신당도 선전을 했고 네. 또 진보당도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그랬죠. 굉장히 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치 흐름들이 언제든지 호남에서는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번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선거 현장은 제가 하지 않아서 이충재 위원장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선거가 날 때 15일 날 유죄 났을 때 그때 집회에 참석을 하셨었죠. 예, 거기서 집회에 발언도 가서, 하셨고. 발언도 했었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의 발언이었습니까? 그때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 또 네. 김혜경 여사에 대한 그런 사법 처리가 예. 저는 사실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비한다 그러면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예. 그분들은 수백 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 주로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정치 보복인 거지. 근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예. 그 검찰의 그런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지금 보복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고 잘못되게 쓰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 그리고 검찰을 결과적으로는 해체하게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해체해야 되고 이런 국가 권력은 흉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얘기들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자주 오시는데 오시면서 노동계도 만나고 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도 만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고 민주진영 특히 이제 민주진보진영의 분들과 교류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이 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무도한 어떤 그 뭐랄까 기소 또는 무리한 기소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민주당을 어떻게든지 좀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이 대선에서 본인들이 승리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전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분들 민주정에 있는 분들의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건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수사 기소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예. 방어하는 것이 모든 게 이제 이재명 방탄이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자체가 윤석열에 대한 방탄이고 김건희에 대한 방탄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건희 특검만 해도 거부하면서 정작 이재명 방탄만 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제가 만나보는 모든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론조사에도 증명이 됩니다. 그 윤석열의 중도 하차, 김건희 특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합니다. 예. 그거는 뭐 민주진보나 그다음에 뭐 중도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저는 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특히 저는 이번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검찰 권력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얼마나 잘못되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국민들이 봤다. 그래서 예.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저는 대부분 동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참 재미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능력에 대해서 뭐 민주진보에 있는 분들은 많이 동의하지만 오히려 좀 합리적인 보수나 이런 분들도 참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 아,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참 이거 묘한 현상이거든요. 좀 저는 재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그러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왜 만들었을까? 단순하게 정적 죽이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유능한 야당 지도자를 죽여야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 이 사법 리스크도 있는 거고 예. 또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당장에 급한 윤석열의 탄핵 방탄, 김건희 특검 방탄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건희 뭐 특검에 대해서는 대부분 오늘도 여론조사 오늘인가 나온 여론조사 보니 거의 70% 가까워 60몇 %가 찬성이에요. 이번에 또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세 번이에요 지금 세 번째 거부권 행사했고 전체로 보면 25번째인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뭐 국민과 김건희 여사를 선택하는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선택한 거거든요. 국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미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중도 하차를 또한 많이 또 압도적으로 또 네.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형태를 네. 탄핵으로 할 것이냐, 뭐 하야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그래서 네. 이미 국민들은 그 심판 내리셨다. 음. 이게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은 당연한 거고. 네. 이 국민을 선택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는 심판도 이미 내리셨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면 남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자세로 이런 그러니까 김건희 방탄이든 아니면 윤석열 방탄이든 이런 여당의 뭐랄까요 그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나가야 돼요? 저는 그 아까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는 한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국가의 자산이고 네. 민주당의 자산인데 좀 더 민주당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략을 좀 전반적으로 좀 다시 좀 수정해. 너무 수세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민주당이 살자는 투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저쪽에서는 죽이는 투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사법을 무기로 이재명 대표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민주당은 살자고 싸우는 것 같아요. 법률 전문가들 들다가 뭐 이렇게 하고 또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보수로 보면 이제 이런 거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수 쪽도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윤건희를 버릴 수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과 같이 버리자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구를 썼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걸 버리는 것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 철학도 있고 유능한 행정가로서 이미 검증이 됐고 또 이재명 대표를 같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이것도 그럼 누가 손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같이 그냥 우리만 살자가 아니라 제발 그 사법의 무기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방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지 말고 그냥 보다 더 그 처음부터 윤석열 저는 뭐 그냥 탄핵이든 아니면 뭐 김건희 특검과 그다음에 구속이든 네. 보다 더 전면에 걸고 싸웠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살려야죠.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 그냥 살리자는 얘기만 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보다 더 당당하고 더 집요하고 더 강력하게 투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강도를 높여서 탄핵까지도 민주당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걸어야죠. 아직은 지금 사실은 전체적인 촛불 분위기도 안 살리고 전반적으로 여론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와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걸었고 국민들도 사실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가장 먼저 민주당이 헤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보다 더 당당하게 이거는 이재명 방탄이 아니다. 윤석열 방탄 그다음에 그렇죠. 김건희 방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죽일 것 같으면 윤석열 김건희는 훨씬 더
수백 년을 감옥에 살아도 모자랄 정도의 죄인데 이 부분들보다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라. 지금 조국혁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반의 안까지도 발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언론이나 또는 뭐 그 검찰 소위 이제 뭐 기득권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옹호하고 또는 지원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언론과 검찰을 통해서 민주당을 악마하고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는 이런 일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저를 공천도 안 줬기 때문에 막 드러나고 이런 생각은 없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공천을 떨어지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좀 객관화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하면서 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제가 김대중 재단 일을 하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정치 철학이 좀 뚜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생적 문제의식, 그다음에 상인적 현실감각. 이재명 대표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인적 현실감각이나 대동세상은 모두 다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서생적 문제의식이나 그다음에 억강부약은 얘기가 달라요.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도 어찌 보면 기득권이 아닌 분 중에 그렇게 출생 과정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삶의 과정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소년공의 검정고시에 서민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겪고 오신 분이 이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으면 저는 기득권 세력으로 저는 위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기존의 기득권들을 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이 실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정치 철학과 그다음에 서민들의 삶을 살아온 과정, 그리고 또 서민들의 그러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고 또 억강부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유능해. 그러면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예. 우리가 준비된 대통령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한국 정치사에서 사실은 그 군사 쿠데타로 된 사람들은 당연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거고 그 이후를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번 이렇게 대선 낙선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객관화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대통령이 되면 그 기득권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까지 보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보여줘야 될 부분 달리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사법 사례, 이 정치 사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강력하게 투쟁해야 되는 거지만 예. 국민들이 지금 아까 잘 두고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전에도 이렇게 시민들 반응이 그놈이나 국힘이나 민주당이 뭐가 잘하냐는데 그러면 저는 이 싸움을 하더라도 예. 경제와 민생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걸 너무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예로부터 덕장을 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워낙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것을 뭐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 보여줄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해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걸 보여줬듯이 해서 예. 그런 부분들에서도 국민들께 확신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중도 하차가 월등히 높은 국민들의 여론을 딛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광장에 나올 수 있고 또 광장에 안 나오더라도 그 힘들이라는 거는 정치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해서 그걸 좀 그렇게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